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영화가 작년에 꽤나 화제가 됐었고 제 기억에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상영장 목록에 올라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상영이.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작품인데 이 영화의 최고의 이슈는 뭐니 해도 감독의 아버지 때문이죠. 우리 장르 영화 팬들이라면 그 모를 수 없는 이름, 그리고 저희가 감독 특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바로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아들 브랜든 크로넨버그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멤버 소개는 안 하고 시작해도 되나요? 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새 스튜디오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아주 습관이 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신 우리 스탠리 형. 안녕하세요, 스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두님.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파고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크로넨버그의 아들이 또 감독 데뷔를 했는데 더군다나 소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버지의 작품을 좀 연상시키는 작품을 내놓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국내에서 개봉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이렇게 내분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포제서입니다. You have a very special nature. One we've worked hard together to unlock. Pull me out. Mom! Hi, darling. How was your trip? Dull. Extraordinarily dull. Our next contract's a big one. The target is the CEO of the largest operation in the U.S. He'll be binding to Colin Tate. We can't afford any mistakes on this one. Ready? What's with you today? What do you mean? I'm in place. Can we help you? Finish this. What are you doing? I can't pull the trigger. I need to know. I need to know what she's done to me. It's become a danger. Where is she? Come out or I'll do it! Sometimes that small thought is all it takes to lose control. 이게 굉장히 저희가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많이 다뤘던 작품이에요. 언급이 됐던 작품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워낙 데이빗 크로넨버그 사랑하니까 과연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는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근데 마침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영화가 굉장히 소리소문 없이 개봉을 했습니다. 예. 인상 비평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 보자. 이걸 가지고 정성일 형님이 GV를 6시간을 하셨다던가? GV를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재능은 유전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을 극찬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GV를 한번 하신 다음에 내가 왜 이 작품을 이토록 상찬하는지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앵콜 GV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제 1시간 40분짜리 영화 한 8시간 GV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질문, 유전되는 것인가, 재능은 유전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재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대신 모방이 있겠죠. 아버지의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는 흔적은 많이 느껴지는데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감흥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제서, 우리가 영화 속에 많이 보았던 암살자 집단이죠. 암살자 집단. 근데 이 포제서 암살자 집단이 기존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암살자 집단과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암살을 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사실 단순히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암살자의 의식을 일종의 숙주가 되는, 그 암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지인, 지근거리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식을 주입을 해서 그 지인이 암살자의 의식을 가지고 암살 대상을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포제서의 암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포제서 집단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암살자 타샤 보스입니다. 여성이죠. 근데 이 포제서가 쓰는 기술이 문제가 있어요. 이 암살자의 의식이 그 타겟에 지인의 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3일 안에 이 대암살 대상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또 죽여야지만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3일을 넘기는 순간 암살자의 의식이 그 숙주의 의식과 동화되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 안에 반드시 타겟에게 접근을 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 보스도 이번에는 미국 최고 기업의 CEO 존이라는 인사를 죽이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숙주는 그 존의 예비사위 콜린이죠. 콜린. 예비사위의 의식이 되어서 존을 죽여야 되는데 영화 시작부터 뭔가 이상해요. 이 보스가 누군가를 암살하는 오프닝이 이어지는데 의식에 혼돈이 와요. 그러면서 과연 이 보스는 무사히 본인의 의식을 지키면서 이 존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화 포제서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깔끔하게 잘 소개했죠? 예. 너무 크게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크 앞에다 대고 좀 비우시지. 저거 아주 그냥 죽여버릴까? 일단은 과연 재능을 물려받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확실한 건 소재는 굉장히 아버지스러워요. 아버지스러운 게 뭐죠? 가령 크로넨버그가 계속 일관적으로 집착하는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논란 얘기할 때는 시공간의 어떤 재구성 개념 얘기했잖아요. 크로넨버그는 정체성인가요? 바디인가요? 신체와 기계죠. 신체와 기계. 저 개인적으로는 신체와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신체에 깃드는 것인가, 신체가 정신을 컨트롤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네요. 아버지의 세계와. 거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이질적인 것의 교합. 대표적으로 일종의 전파 내진 감염을 다룬 데뷔작 시버스, 레비드, 더 플라이, 비디오드럼. 인간과 텔레비전의 결합을 그렇죠. 다루고 있는. 여기서 교합이라는 건 꼭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일 수도 그렇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디오드럼이죠. 음. 이후에 그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 자동차의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크러쉬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바로 둘로 나누어진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데드링어죠.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의식을 공유한 쌍둥이의 이야기가 바로 데드링어이기도 하고요. 혹은 마담 버터플라이도 저는 하나의 의식을 가진 두 개의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제목 M 버터플라이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M 예. 버터플라이. 그리고 크로넨버그 감독의 후반기 작품, 비교적 근작들을 보면 사실은 그거 초창기에 주로 만들어 왔던 바디 호러를 차용한 장르 영화에서 사실은 의식의 세계로 그것이 바뀌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누가 뭐래도 프로이트를 다룬 데인저러스 메서드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 작품이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로넨버그를 얘기할 때
신체와 기계라고 하는 게 크로넨버그 영화에 담고 있는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신체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크로넨버그의 영화를 찍는 카메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넨버그는 그 카메라로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고, 그게 아들이 와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카메라라고 듭니다. 생각하시는 카메라 앵글, 카메라 무브먼트, 뭐 색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 그리고 그 기계로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 뭐 어쨌든 전 닥터님 의견은 뭐 별로 동의는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저는 크로넨버그 영화의 메시지의 사실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의 영화 중에 가장 과소평가받는 더 브루드가 아닌가 싶거든요. 브루드. 예. 일종의 어떤 사악한 의식이 인간의 몸과 결합한 상태의 이야기잖아요. 더 브루드가. 하여튼 그 측면에서 저는 이게 아들이 아버지의 외과 의사 출신의 아버지의 관심사를 이어받은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런 영화 세계를 이어가려고 한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이 크로넨버그 감독의 아들이 질문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크로넨버그의 영화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영화는 메시지를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혹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디지털 세대에 맞게 그걸 확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파고님이 말씀하시기를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영화가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의식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 영화는 바로 그 크로넨버그의 후기 관심사,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의 질문을 가지고 크로넨버그 감독, 아버지 크로넨버그의 초창기 바디 호러적 요소를 차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이번에 포세서를 얘기를 하면 아버지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앞서간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버지 영화의 요소라든가 유사점 얘기하기 전에 딱 아버지가 그 나이 때 만들었던 영화들과 지금 브랜든 크로넨버그가 만들었던 지금 내 영화들하고 비교하는 게 좀 공평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아들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고 필모가 쌓였는데, 지금 브랜든의 작품에 이런 요소도 있고 저런 요소도 있고 그걸 연대적으로 다 짚어내면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브랜든 입장이면. 그래서 그냥 딱 만약에 아버지가 이 시기에 만들었던 게 블루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뭐 배려까지는 할 필요 없지. 내가 얘를 언제 봤다고 배려를 해. 그러나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하려면은 좀 그 시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후반기 작품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든 크로넨버그 감독이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한 8, 9년을 썼대요. 이거를 8, 9년을 썼다고요? 예. 8, 9년 동안 실제 의식과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그 8, 9년의 기간이 정확히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아까 얘기했던 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다뤘던 데인저러스 메서드를 만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겹친단 말이에요. 아빠 밑에서 자료 조사 좀 했나 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어요. 아빠가 시킨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포제서를 얘기하려면 영화 자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인 세팅은 데카르트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영화의 처음과 끝을 맺는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파이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잡았던 나비. 이게 오프닝과 엔딩에 그대로 나오는데, 파이프 담배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나비는 장자의 호전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비의 박제 표본 정확하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생각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오늘날에서는 그렇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사실은 데이터의 페르소나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영화가 담고 있다는 거죠. 예, 저희 방송의 특징답게 다들 지가 생각한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코로나 의사가 전혀 없어. 그 나비 부분에서 호전목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나비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로우샤워 테스트였어요. 아하, 예. 이거. 데칼코마니 테스트. 그걸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간에 보스의 의식을 잠깐 돌아오게 하려고 그 외부 구원자가 잠깐 오잖아요. 그에게 보스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물고기인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물고기다. 이게 뭐냐? 쥐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구원자가 보여줬던 게 로우샤워 테스트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검은 얼룩인데 보스의 그 당시 의식의 눈에서 그렇게 뚜렷한 사물처럼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묘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그거 맞느냐? 또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자님 해석대로라면 영화에 이게 하나 붙으면 골 때리겠구만. 모든 영화 끝나고 카메라가 쭉 빠지니까 그 영화를 찍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또 잡히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영화였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쯤에서 스토리 전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땐 제일 단점이 캐스팅인데요. 암살 대상이 되는 대기업 CEO로 쇼빈이 나오죠. 그 순간 암살 성공하겠는데 쇼빈이야 뭐 나오는 영화마다 다 죽으니까 암살이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암살이 성공한 직후에 그 숙주가 된 대상이 자기 자신을 쏴 죽여야 보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데 자기 스스로를 죽이질 못해요. 거부를 해요. 사실은 의식에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건 당연히 보스의 의식이 아니라 그 숙주, 몸을 가진 주인공의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 법해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의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보스. 그러면 과연 그의 행동에 지금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은 숙주인가 보스인가? 몸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의식인가? 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의식인가?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까지.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게 3분의 2 지점까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구나. 방금 파고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서는 아니구나. 보스야말로 데이터구나. 병자님이 로샤워 테스트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에 질문하지 않았던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회로도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넘어가고 난 뒤에 동물들의 사진이 나오는 거죠. 왜 이거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게 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 자체에서 진실하게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보스의 상관. 보스 자체야말로 일종의 아바타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박두님의 얘기대로 또 영화의 에필로그를 구성한다면 카메라가 쫙 빠지면은 매트릭스의 그 장면처럼 모두가 다 알 속에 들어있는. 아니죠. 적은 거죠. 카메라가 빠지면서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 그거 자체가 TV 화면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가 또 어떤 예. 알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예. 그 정도 되면 관객들이 그런 소리 하죠. 어디서 장난질이야. 그다음 아이씨. 가운데 손가락이 막 올라갈 예, 것 같은. 예. 스탠리 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의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고 있구나. 예. 저는 뭐 직업인지라 일단 플롯의 구멍과 제작 여건 뭐 등등 이런 걸 보는 관습이 있어서 좀 다르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두 번째 연출작인가 그렇죠? 예. 예.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긴 하지만 뭐 한 번, 두 번 정도 만든 그 감독한테 큰 대규모 예산을 주어지는 않을 테고 주어진 예산에서 독창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인정. 아버지의 후광을 부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후광에 놓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인정. 근데 제일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암살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방법을 쓰지? 왜 뇌에다가 이걸 꽂고 자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파고를 죽이고 싶다. 파고하고 친한 병자를 위해서 죽이고 싶다. 저 안 친합니다. 아니
가정을 하자고 이렇게 상상력이 없어요. 그러면 병자를 먼저 납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머리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칩을 씹어놓고 내가 이 사람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일단 보내잖아. 다시 파고 옆으로. 그럼 이 사람은 파고 옆에 있으면서 평생같이 생활을 하겠죠. 한편 나는 실험실 근데 누워가지고 나 역시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해. 그다음에 어떻게 조정하죠? 텔레파시로 조정하나? 아니면 뭐 염력으로 조정하나? 데이터로 조정하나? 수신장치가 있어 조정하는 것 같아. 네. 나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최면술 걸면 될 텐데. 최면술 설정으로도 충분히 누군가를 조정해 누군가의 정신을 지배해서 대리 암살을 시키고 나는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얘기는 플러스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이 장치를 집어넣었을까? 내가 그래서 9년을 썼다고? 그래서 아니 9년 써가지고 고민한 게 이거야? 물론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SF 영화지만 저예산 영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술 소품에 신경을 썼고 그 의식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기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디자인은 좋더라고. 의자도 보면 이렇게 이런 민자 의자가 아니라 동글뱅이 이렇게 쿠션 같은 거 깔아두고 뭔가 좀 저예산 SF 영화에서 핍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소품적인 장치 이런 건 다 있는데 그게 다 보여주기 위한 보여짐 정도로 여겨지고 그냥 일단 플러스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저짓을 하지? 내가 저 살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아까 의문이 들었어요. 스탠 형이 확실히 과거가 드러나네요. 생각보다 유물론자야. 굉장히 나 현실적이고 생유물론자지 없자니까. 예. 제가 보통 이런 식의 영화에 붙이는 그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뭐 저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럴듯함의 미학이라고. 우리가 이 같은 영화에 최면이라는 설정을 넣었을 때 최면을 사람들한테 정말 그럴듯하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치들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뇌에 심어서 정기적 자극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의식을 바꾼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장치들 그럴듯한 거 보여주고 하면 저 정도면 그럴듯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이 최면에 설득이 돼가지고 꼭두각시가 돼갖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걸 어떻게 관계가 설득시킬 것이냐. 그래서 최면에 설득하는 방법보다는 임플란트라든가 기계장치를 동원하면은 시각적으로 좀 설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면 같은 경우는 지금껏 많이 쓰였고 그리고 최면이 그다지 호용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면을 납득시키려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최면을 효용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거지. 여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아니 터미네이터는 2편에서 왜 얘가 7살 때 8살 때 찾아오는 거지? 사라 코너가 임신 중에 찾아왔으면 훨씬 더 죽이기가 좋은데 까지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야 영화 보지 말고 나가. 입장 돌려도 되니까 나가 임마.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지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플롯상으로 나는 그런 뇌 통제 장치가 설득력 있는 플롯이라기보다는 감독의 전화가 오자는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느껴졌다는 거지.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실제로 그 뇌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식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플래시카트들입니다. 근데 그런 플래시카트는 최면으로 그 사람이 조정된다고 했을 때 그 설정에서도 볼 수 있기 마찬가지야.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연기자가 설득력 있게 연기한 말이죠. 광과민성 발작이든 뇌의식이든 최면이든 다 설득력 있게 연기할 수가 있어. 나는 그 설정을 위한 설정으로 보였다. 이게 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영화는 주제에 맞게 형식을 짠 거죠. 사실은 하고 싶은 그 스탠 형 말씀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거기에 맞게 스토리를 짠 거죠. 거고 거기다 설정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한테 권하고 싶은 건 우리 스탠 형 같은 이런 지적을 위해서 한 장면 정도를 넣었어야 됐다. 아까 얘기한 임플란트가 뭐냐면 바로 그 칩이잖아요. 의식을 심기 위해 숙주가 되는 사람의 몸에 칩을 심잖아요. 이 영화가 좀 더 말이 되려면 그 임플란트 납품업자가 포제서 회사 간부한테 이렇게 뒷던지면서 계속 이것 좀 사용해줘. 이랬으면 논리적이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설정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당장 공각기동대만 해도 당연히 의식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속에서 뭐 할지 모르는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 세계에서는요. 근데 주제를 먼저 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정하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메시지들과 예. 시각을 예.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외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감독은 누구냐면 다리오 아르젠토예요. 저희가 다리오 아르젠토나 이탈리아 지알로 영화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알로 영화에 굉장히 공통되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으로 키워진 남자아이. 그건 성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정체성의 문제가 결국 저는 그 파쇼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비주얼적으로 그렇게까지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인터뷰를 생각이 안 봤지만 들더라고요. 딱 다리오 아르젠토의 영향을 느낀 게요. 처음에 살해 대상을 해치고 깨어나가지고 제니퍼 제이슨하고 인터뷰할 때 그 배경 화면에 그 피가 낭자한 살해 현장에 슬라이드를 뛰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사람의 의식까지 조종할 정도의 첨단 사회인데 모니터든가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 이렇게 내리고 이런 거 그것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텐데 슬라이드를 뛰어가고 온 벽에 피칠가버란 슬라이드를 보여준 다음에 굳이 그 앞에서 가지고 그림자를 받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거 이미지가 다리오 아르젠토에서 특정적 그리고 화면도 보면요 보우스가 등장한 특정 장면은 완전 파란색이에요. 어떤 장면 완전 빨간색이고 그래서 특정 장면 색채상을 보니까 상당히 다리오 아르젠토를 의식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영화의 주제를 위해서 고안됐다고 보거든요. 피칠각 같은 그런 이미지들, 인간의 뇌에 관해서 말할 때 깊은 의식은 알 수 없지만 간단한 것, 색깔을 인지한다거나 무엇을 바라본다거나 이런 건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에다가 그 다음에 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5일이면 임플란트가 녹아버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임플란트가 녹아버리면 과연 하나의 신체에 두 개의 의식이 공존할 수 있는가? 결국 감독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설정을 해가는 게 모두가 의식에 맞닿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전히 하나도 모르겠고요. 아니 예. 특정 의견은 알겠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이렇게 설정하고 왜 이런 장치를 도입했구나라는 게 읽혀진다라는 거는 그냥 업자로서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그럼요. 되니까 있는 거지 그 자체로 그랬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배경이 의도가 읽혀진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여전히 독특하다고 느낀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인 보스가 남자의 숙주에 들어가서 남자의 몸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 아랫도리를 까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섹스씬도 있습니다. 보스의 몸으로 자신의 남편과 섹스를 하는 것, 그리고 남자인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결혼 상대가 될 여성과 섹스를 할 때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것 역시 그 어떤 성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또 프로이트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들도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이 영화에 등장하는 플래시컷 가운데 뒤집힌 이미지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멋있어 보여 이렇게 쓰던 건 아닐 거고 뒤집힌 이미지와 엄청나게 많은 수로 분할된 이미지들. 결국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그 화고님이 얘기하셨던 여자였던 그 보우스가 암살 숙주가 되기 위해 가지고 통장에서 남자를 깨어났을 때 보이는 그 씬들 뭐 지금 닥터님이 정체성 얘기를 하셨고 나는 그 유머로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정체성을 아니 여자의 정신을 가진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상하겠지. 그 정체성에 그것도 있겠지. 근데 굳이 왜 아랫도리에 손 놓고 이렇게 살짝 심지어 보여주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기도 하지만 유머구나. 저는 거기서 드라마 철이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예, 남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여자의 몸으로 조선시대 철종시대로 태어난 현대 주방장이 철이나무 영품 보면 아시죠? 내 거 어디 갔어? 예, 그 장면에 캐나다 버전이 아닌가. 유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두 장면 외에 사실은 섹스 장면이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섹스 장면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어느 장면에서든지 간에 섹스를 하는 당사자가 거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섹스도 그렇고 두 번째 섹스도 그렇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세 번째 섹스는 아예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섹스라고 하는 어떠한 가장 긴밀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완전히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신체와 아니요, 육신이 그건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왜 감정 없는 섹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게 가능해요? 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나는. 디테일에 스포일을 자제하면서 디테일에 얘기한 말이죠. 주인공 보스가 현실 세계에서 남편하고 할 때는 오히려 감정이 없어요. 예. 근데 보스가 몸을 바꿔서 또 다른 상대방하고 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감정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디테일한 거는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는 있죠. 사실은 이미 결론 장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과연 지금 이 숙주의 의식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결국 결론에서 연결시키기 위한 저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되게 상징적이고 재미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보스의 본래 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몸으로 남편과 섹스하는 그 장면, 과연 그 장면에서의 의식은 또 그럼 보스의 의식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과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서는 어쨌건 보스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보스가 처음에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연기를 하죠. 연기 연습을 하는 거죠. 부모인데 과연 연기 연습이 필요할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재현이 되고 두 인물이 결국은 동일하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는 건지 그런 의문들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렵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존재론적 의문이 되는 거고요. 좀 다르게 풀면은 이 세상 자체가 마스커레이드라는 풍자라고 있는 감독의 얘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미션에서 깨어났을 때 제니퍼 제이슨 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너 건강해야 돼. 앞으로 우리 빅 컨트랙트가 남았어. 우리 배우 관리 잘해야 돼. 퍼포머. 액터라는 말은 안 써요. 퍼포머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 주인공 하는 것은 뭐 의식을 조종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이고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숨기거나 본인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연기를 해서 퍼포밍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은 별거 중이긴 하지만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 헷갈리면 안 되거든. 좀 전까지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대사를 연습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가. 그리고 가장 친숙해야 될 가족들 앞에서도 자기의 가면이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 봐 연습해야 되는 우리 같은 삶을 다 가면 쓰고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 그걸 풍자한 거라고도 보여줘요. 닥터님이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친절하게 포스터에 이 영화의 메시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영화를 일종의 B급 버전의 인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닥터님처럼 계속 보스 자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데이터가 아닐까. 사실은 영화 초기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호전몽의 이야기도 결국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과연 보스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인가. 그 측면에서 저는 인셉션의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매트릭스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비교해서 뭐 일배를 한다든지 내부에서 덧글을 한다든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이런 분열된 인격들에 관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과연 이 사람의 인격은 무엇인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닥터님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까 자기 왜 고추 이렇게 만지는 장면도 그렇고 닥터님이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되게 오래 찾아야 된대요. 과연 닥터님의 고추는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데이터인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겠지. 예. 농담이었고요. 돋보기 들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하기면은 댓글에 악플 엄청 달려요. 파고님 자제하세요. 예. 예. 그런데 이 확실히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느낀 지점이 일단 크로넨버그의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영화를 떠올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제서를 보면 이제 링크가 돼서 이 사람으로 전환될 때 딱 다크맨이거든요. 다크맨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녹아내리는 그 장면이고 남자 보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그럼 네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뭐 가톨릭이니 뭐니 하면서 자살해야 된다고 할 때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나오는 토탈 리콜 박사 장면하고 똑같거든요. 토탈 리콜도 생각 많이 나더라. 그리고 뇌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나왔던 코드맹 제이라든지 여러 영화들이 생각난다는 면에서 온갖 기동대. 아버지보다는 좀 결이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절대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데이빗 크로넨버그가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냐를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데이빗 크로넨버그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딱 아주 귀에 딱 들어맞게 들리는 아주 쉬운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꼬아놨어. 그러니까 조금 과시욕이 있거나 그것은 오히려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플러스상으로 멋있게 꼬아놨다기보다는 더 멋있게 보이도록 그러니까요. 찍었다라고 예. 얘기하고 싶네요.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아마 아버지 크로넨버그의 영화 중에서 이 영화와 가장 비슷한 영화를 꼽으라면은 저는 엑시스텐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엑시스텐즈는 정말 딱 한마디의 대사로 영화는 딱 한마디의 대사로 그 영화의 주제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그 대사 있잖아요. 에이 당신들 여전히 게임하고 있는 거지요? 딱 그 한마디 가지고 그 영화 전체적인 모든 분위기와 느낌이 한 번에 설명이 됐는데 확실히 이 영화는 잡힌다는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빗 크로넨버그 영화가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영화 보는 동안은. 이 영화가 멋진 주제 의식이라기보다 감독이 주제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뭐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못하기를 바라지 않는 또 아빠 심정이 또 있고 가지고 하여간 크로넨버그의 전체 작품하고 비교하지 말고 크로넨버그가 그 시기에 만들었던 작품하고 비교하는 게 공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크로넨버그 영화 보면 말이죠. 괴상해, 이상해, 예.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 나 이거 보면서 왜 좋아하지? 라든가 나 건드리는 내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크로넨버그 영화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면이 이렇게 뚝 건드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브랜던 크로넨버그의 이 작품에 그런 것까지 있느냐면은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요. 없는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작품,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 장편 두 번째 작품이면 딱 레비드 정도일 텐데 시버스도 그랬고 장르적으로 재밌고 레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 시대상의 가장 화두였던 에이즈에 대한 은유나 메시지를 읽어내기도 하고 또 시버스를 할 때도 우리가 그때 아마 감독 특집을 저희 팟캐스트 들어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한 이게 집단 히스테리나 유사 좀비 영화가 아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메시지를 굳이 찾아내려는 노력보다는 굉장히 감독이 강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예. 전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진다는 예. 거죠. 크로넨버그 영화를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포제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마릴린 챔버 같은 여자랑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닥터님도 그렇고 스탠 형님도 그렇고 막 떠오르는 영화들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시대가 그럴 변하면서 수도 있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의식이 그러니까 육체가 의식을 담는 그릇이냐 뭐 그런 식의 주제에 담긴 영화들이나 아니 문장들 너무 많이 봤어. 소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들은 아닌가 아니 그 그런 생각도 것도 좀 들기도 있고요. 해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 영화는 의외로 CG를 굉장히 자제한 영화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카메라와 음. 우리 고전적 방식의 특수 효과를 많이 음. 활용한 영화다 보니 그건 의도한 거죠, 100%.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는 일종의 우리가 친숙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예. 지금 브랜던 크로넨버그가 몇 살 정도 됐죠? 30대 초반인가 중반? 78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어이 그럼 뭐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네. 40도 넘었으니까. 이제 뭐 슬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한 영화는 아니다. 네. 감독의 예술적 야심이 곳곳에 야심이 드러나는 영화다. 맞습니다. 야심이 굉장히 크고 그 나이 또래 아버지보다는 야심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죠.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후보 호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후보 견자는 아니다. 좀 지켜보면 결판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뷔작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재능에 물려받은 것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영향받은 것도 있고 갑툭튀입니다만 나는 콜린 행크스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보다 왜 이렇게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미남인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키도 훤칠하고 미남이라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아버지가 이룬 성과만큼 못 이루고 그렇죠. 이번에 그 덴젤 워싱턴 아들 누구? 예. 그 저기 탄에서 나왔던 테넷 했던 저도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자꾸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부디 아버지하고는 뛰어넘는다기보다 아버지하고 다른 영화를 남기는 그런 감독이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스탠리 형 이야기 속에 오늘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 스탠리 형이 이거 뭐 누가 연출해줬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다음 작품을 나는 뭐 볼 예. 겁니다. 꼭 찾아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별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저는 3.75개. 저는 3개 반입니다. 제가 좀 짜군요. 3개. 저도 3개 반이고요. 일단은 이제 완성도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시기에 어쨌든 더군다나 최근과 같은 영화 풍토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럼요. 높이 사고 싶다. 그 실험 정신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다. 그리고 극장에서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베테 친구 여러분도 꼭 보세요. 네,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의 그 고어 장면의 강도는 꽤 높은 편이잖아요. 세지. 그러니까 고어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쾌감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아니 근데 영화입니다. 파고님, 예. 크리스 지수가 만땅인 영화 리뷰에 왜 크리스 짐을 배제한 겁니까? 그러게. 주성치기 할 때 그거는 병전을 배제한 거 더 심한 만행인데 그거에 비한. 지난번에 홍콩 영화 때 주성치 특집할 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님이 있어야지. 그 뭐지? 날로 부찌깽이로 찍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후벼된다라든가 그런 거 아주 크리스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장면인데. 크리스가 너무 감명을 받고 어. 지금 산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예. 크리스님 개인 소망, 개인 감상 꼭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호전몽. 넷플릭스가 나인가 내가 넷플릭스인가 그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예. 이게 좋아서 추천한다기보다는 한번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좋아서 추천한 것, 점수는 짜게 줬지만 좋아서 추천한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 직접 목격하시고 저희 또 게시판에서 활발히 이 영화에 대한 의견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겠다. 추천했다가 욕먹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체적으로 뭐 3개에서 4개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스탠리 형, 닥터님, 병자와 함께한 보제서 4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